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삼국의 경쟁과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 국의 전성기 시대 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에 1번 고구려 영토 확장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요, 항상 좀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중국이 분열되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성장을 하고, 중국이 하나로 합치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바로 중국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형태의 국제 정세가 자주 있었었죠.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들은 제대로 된 통일 왕조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좀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고조선은 이제 한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중국이 분열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바로 이 틈에 한반도 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국가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겠죠. 자, 바로 그 과정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던 국가들이 바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지만, 중국은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위촉, 오,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 다 통일을 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5개의 이민족이 중국의 북방 지역을 16개 나라를 세우면서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른바 5호 16구 시대가 되게 되죠. 그리고 기존의 서진 왕조는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동진이었었죠.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국가들은 잠깐 동안 통일한 적도 있었으나 다시 한번 분열을 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고구려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장수왕 때죠. 바로 북쪽에는 북위가 계속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동진 이후에 북쪽에서 침공을 해 내려왔을 때 이것을 막았었던 장군들을 바로 주변에 있었던 귀족들이 또 추대를 하면서 바로 그들이 국가의 황제로 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 이른바 동진, 송, 제, 양, 진으로 나뉘는 남조라고 하는 국가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분열했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5호 16국 시대가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구려의 소수림 왕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서도 무탈하게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굉장히 무너질 뻔했었던 고구려 자체를 전부 다 수습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바로 일시적이나마 북중국을 통일했었던 중국 왕조, 즉 전진이라고 하는 중국 왕조에게 중국 문물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이후에 고구려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국력이 강해지게 되는 순서가 오겠죠. 자, 국력이 강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국력이 강해진 것을 이 시대 때 국가들은 어느 방향으로 풀었을까요? 바로 영토 확장입니다. 바로 그 영토 확장에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 4세기 말 때쯤에 즉위하셨던 분이었어요. 나이는 열 몇 살 정도밖에 안 되셨던 분입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이 광개토대왕이 왜 광개토대왕이냐? 말 그대로 광개토, 넓을 광자, 개척할 자, 그 다음에 흑도자,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이니까 시호 자체가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개척을 했었었나. 당시 고구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가, 그러다가 아직 요동지방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5호 16국 중에서 하나 볼 수 있었던 예전에 선생님이 고구려를 침공했었던 국가가 있었죠. 바로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 후에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번에는 예전에 있었던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를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왕자 출신이었던 사람이 후연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연이라는 나라가 이쪽 지역을 차지했을 때 고구려는 바로 그 후연을 공격을 하게 돼요. 후연을 뒤통수에서 공격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후연이 굉장히 중요한 이쪽 지역에 있는 영토까지도 어느 정도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도 예상도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도 장악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베이징 있는 데까지 점령을 했었다고 하는 말도 있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쪽으로는 거란족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북쪽 지역에 있었던 거란족들이 이때 당시 고구려의 바로 구성 민족으로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물론 나중에 좀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광개토 대왕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복속하지 못했었던 부여의 나머지 세력들을 이때 당시에 같이 정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북방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고구려 영토는 이 광개토 대왕 때 어느 정도 전부 다 점령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드넓은 만주벌판을 다 먹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정복군주로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광개토 대왕은 그 정도의 버금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이때 당시에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백제가 고구려가 되게 강해졌다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고구려가 이런 곳을 공격하러 나갔을 때 백제도 당연히 뒤통수를 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방비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고구려는 오히려 백제를 협공을 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백제가 전성기 때는 황해도 지역까지도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황해도가 심지어는 평양성 근처까지도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광개토대왕은 그 백제가 차지했었던 땅들은 그대로 다시 다 반납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백제의 바로 가장 중요한 영토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었던 한강까지도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서 한강을 딱 경계선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백제의 수도인 바로 위례성까지도 들어가기 일부 직전 상황까지 공격을 해가지고서 영역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제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백제 같은 경우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일시적이나마 고구려에게 바로 조공을 보내면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개를 조아렸었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이때까지 이 정도에서 바로 백제에 대한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했죠. 근데 이번엔 또 이제 누가 있느냐?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바로 신라 쪽에서 편지가 옵니다.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의 진앙 지역, 정확히 말하면 이때 당시엔 신라가 아닙니다. 진안 지역을 통일했었던 사로국이 있었죠. 이 사로국의 왕을 자치했었던, 정확히 얘기한다면 마리간을 자칭했었던 바로 뇌물마리간, 즉 뇌물왕이 바로 이 광개토 대왕에게 뇌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조공품이죠. 이런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선 제발 저희 신라 좀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광개토 대왕, 그래?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형님을 모시겠다고? 그래. 불쌍한 동생 내가 좀 잘 봐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주려고 가려고 했는데 귀찮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자기는 그냥 집에 가고 자기 부하에게 철기군 5만 명을 이끌고 가서 기병과 보병 다 합쳐서 5만 명입니다. 그래서 신라에 쳐들어왔었던 외의 군대를 전부 싹 다 쓸어버리죠. 싹 다 쓸어버렸는데 이놈의 왜군들이 하필이면은 가야의 바로 중심국가 볼 수 있었던 금강가야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간 김에 금강가야를 같이 작살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중에 일부는 가야의 두 번째로 맹주구야 볼 수 있었던 아라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었었는데 이 아라가야까지 도망가게 되니까 거기도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작살내버려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진안 지역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라 볼 수 있었던 옛날 변한 지역, 즉 가야의 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왜군이 이때 당시에 함부로 한반도 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도움을 요청했던 신라를 사실상 고구려의 종속국으로 만드는 효과도 같이 갖고 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신라 내무랑을 원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외와 가야를 격퇴하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삼국사기에도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기 좀 힘들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들이 바로 한반도 지역을 점령했었다라고 하는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설 뭐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탐사 같은 것을 많이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만주 지역에서 광개토대왕 능비를 드디어 찾게 됩니다. 실제로 교과서에도 나오기도 하죠.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영역을 확장을 많이 했었는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삼국사기는 절대 나오지 않는데, 근데 당시에 이 광개토대왕이 황제만 쓸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었던 고구려 자체만의 연호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황제는 천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고구려가 있는 이 지역을 하나의 천하로 생각했지만 중국과는 좀 별개로 생각했던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의 최고 대빵은 바로 고구려다. 그러므로 바로 스스로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에서 바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을 다른 말로 이제 영락대왕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바로 그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장수왕입니다. 여러분들, 장수왕이 왜 장수왕이냐? 진짜 장수를 정말 많이 해서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90몇 세인가? 그때까지 살았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100세가 넘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왕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기록과 우리나라의 기록도 사실상 거의 일치해요. 장수왕 때는 그래서 이 장수왕이 정말로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증명이 되는 건 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장수왕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왕으로서 오래 살았다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 역대에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 이 장수왕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오랫동안 살았었던 이 장수왕, 광개토대왕은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웅과 그 다음에 미인은 방명이다. 즉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광개토대왕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왕위를 계승했던 장수왕의 경우에는 이러한 광개토대왕이 못다 이룬 꿈을 장수왕이 전부 다 이어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명까지 다 이어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때에 중국이 약간 좀 통일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5, 16국의 대혼란 시대가 끝나게 되고 북중국이 당시에 북위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장수왕이 옛날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중국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에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 장수왕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고구려가 아무리 영역을 많이 넓혔다고 하더라도 영토 크기만 봐도 사실은 북위보다는 좀 더 작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장수왕은 일단 북위에게 고개를 숙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무조건 숙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이 북위가 이 고구려에게 약간 좀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바다 건너서 이 북위와는 대립점에 있었던 나라, 바로 동진에게 교류를 보내가지고서 또 신화를 칭하고 하는 모습을 막 보여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북위가 고구려를 막대하면은 고구려는 북위의 적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남조의 동진과 같은 나라와 연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조도 마찬가지고 북위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고구려를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중간에서 고구려는 나름대로의 이익을 짭짤하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중국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입니다. 북쪽으로는 영역을 많이 확장해 나갈 수도 있긴 있었는데 솔직히 영역을 많이 확장을 해봤자 불모지밖에 없는데 거기를 더 얻어서 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일단은 수도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록강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내성이 중국 쪽하고는 좀 가까운 편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방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조선의 수도였었던 바로 왕검성이라고 하는 것 있었죠. 바로 평양성이 있는데 거기로 이때 당시에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고구려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평양청도의 이유죠. 첫 번째, 바로 국내성 기반의 귀족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구려는 오부족이 모여가지고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비록 그 오부족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고구려천왕 당시 때에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서 행정적 의미로 변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개국공신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국왕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국내성 기반으로 했었던 기존의 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너무 세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족의 힘이 세지게 되면 왕권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약해지겠죠. 때문에 장수왕은 바로 아예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국내성에 기반을 두었었던 귀족들의 세력을 대폭적으로 낮추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내성에다가 기반을 두었었던 귀족 세력들이 수도를 남쪽 옮긴다. 이거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장수왕은 막 막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국내성 기반의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당연히 그것만큼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평양 지역은 이미 옛날부터 고조선의 문화가 아주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지역이 고조선의 수도였었거든요. 왕검성 기억나죠? 아마도 그 왕검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낙랑군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배동강 유역에 풍부한 물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 근처에는 바로 평야지대가 많이 있을 것이고 이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곡식들이 많이 생산될 것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바로 정답 이 수도가 빨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발전의 가망성이 매우 높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바다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대동강은 평양성 바로 밑에 흘러가는 강이거든요. 근데 이 평양성 바로 밑에 흘러가는 이 대동강은 중국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바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쪽으로는 더 이상 영토 확장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별 볼 일 없거든요. 뭐 사람도 없는데 영토만 가져서 뭐합니까? 거기다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고구려보다 어쩜 부위가 좀 더 셀 수가 있거든요. 굳이 충돌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으로도 진출은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진출할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동쪽으로요? 여러분들 동쪽은 이미 다 점령했어요. 옥조와 동해 다 고구려 영토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곳은 바로 남쪽이었었습니다. 이 백제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까지 좀 사연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버려가지고서 백제 위례성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옛날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소수리멍의 아버지였었던 고국 원왕을 죽였었잖아요. 바로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위례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계로왕을 전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신라가 이 백제를 좀 도와주러 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했다시피 옛날에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는 고구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기고서 이때 당시에 신라군이 백제를 도와주러 왔는데 앞불싸 너무 늦게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왕도 죽고 받고 했던 거죠. 예, 문제는 고구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라 완전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남쪽으로 영역을 팍팍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제는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되고 신라도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상 백제와 신라와 가야가 고만고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 고구려는 바로 신라와 그 다음에 백제를 확실하게 밀어냅니다. 어느 지역까지 갔느냐?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 충주 지역까지를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바로 거기에서 고구려의 비석이 발견됐거든요. 이른바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는 비석에 발견돼서 여기까지가 바로 고구려 영역에
였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하나의 증거로 삼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지역은 제외하고 이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고구려였기 때문에 고구려는 이쪽 지역의 천하의 중심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천하의 중심이 되는 고구려를 열심히 떠받드는 신하 국가 정도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수왕이 힘이 없어가지고서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혹은 힘이 없어가지고서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백제를 왜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생각해보세요. 백제와 신라를 멸망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고구려는 더 이상 자기네들을 바로 떠받들어줄 나라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신하나라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유일한 황제인데 유일한 국가로 있는 거 좀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백제와 신라를 그냥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식의 생각이 바로 여기 광개토대왕 능비와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 비에 여실히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신라에게 뭐 물건도 막 주기도 하고 잘 대해주기도 하고 조국 물품 바치는 대신에 여러 가지 간섭도 좀 해주면서 국가의 성립에 도움을 주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는 등 열심히 역할을 실제로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이른바 이 고구려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을 펼쳐가지고서 영역을 충주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충주 지역은 충청북도니까 그럼 경기도는 전부 다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막 펼치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백제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백제는 몰래 신라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로 고구려의 남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이 동맹을 이끌어서 우리는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100몇십 년 동안 이어졌던 동맹입니다. 고구려가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공격받는 쪽 말고 나머지 공격을 받지 않은 쪽이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도와주기로 약속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나제 동맹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백제가 너무 안심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백제는 원래 좀 바다를 통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중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되게 좀 세련되게 고구려를 좀 제대로 견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방의 강자로 등장했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북위라고 한 나라가 등장이 됐었죠. 북쪽에 있는 여러 개의 중국의 왕조들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통일해 나갔었던 북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었을 때 바로 이 북위가 확실히 고구려보다는 셌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때문에 백제는 이제이라고 하죠. 바로 스스로 이 북위에게 사신을 보내서 스스로 신하를 자처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현재 저희 백제가 북위 황제 폐하를 열심히 모시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해서 인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있는 이 고구려가 바로 백제가 북위에게 사신 보내가지고 신하치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열심히 막았다. 이 고구려 나쁜 놈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많은 신하들을 죽였기 때문에 민심이 장수왕을 떠나게 되었으니 바로 폐하께서 이번 기회에 고구려를 공격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백제가 그것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고구려하고 그 다음에 북위를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위가 한술 더 떴습니다. 즉 그렇게 편지가 딱 오게 되니까 얼마 후에 북위가 답례품도 주면서 그러면서 답장을 줬는데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솔직히 생각한다고 한다면 고구려가 솔직히 조금 좀 괘씸하기는 하네. 그런데 말이다 백제왕이요. 생각을 해보면 너도 나의 아들이고 고구려도 나의 아들이다.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제도 북위의 신하지만 고구려도 신하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금 당장 좀 나쁜 짓을 하거나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북위에게 해줬던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를 공격하기에는 솔직히 명분이 안 선다. 그러니까 백제요, 너도 지금 보면은 고구려가 사이가 나쁘니까
우리 부귀에게 고구려를 공격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백제 부디 고구려와 잘 지내도록 하여라.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계로왕 열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부귀에다가 사신을 안 보냈어요. 이후에 부귀를 계승했었던 여러 개의 왕조들에게도 사실상 거의 사실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귀가 한술 더 뜹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수왕의 신하가 부귀의 황제를 만나러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부귀의 황제는 고구려의 신하에게 백제 계로왕이 보냈었던 국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신하는 사실은 바로 그 국서의 내용을 그대로 장수왕에게 알려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백제 요새 자꾸만 뭔가 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딱히 무슨 트집은 잡지 못해가지고서 어떻게 한번 트집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맙소사 뒷공문위에서 바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는 계략을 열심히 꾸몄다가 지금 들켜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정말 대군을 동원해가지고서 백제의 위례성을 공격을 하러 옵니다. 백제는 한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싸움을 벌였지만 확실히 중과부적이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백제는 바로 신라와 같이 나제 동맹을 맺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백제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 됐던 나머지 바로 태자를 바로 신라에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신라 딱 보니까는 순방치안이라고 백제가 망하면 바로 다음 타겟이 신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백제의 태자편으로 약 10,000명에 해당하는 구원병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군대가 막 한강 근처 돌아오기도 전에 한성 위례성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는 졸지에 수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기반으로 했었던 많은 귀족들도 전부 다 탈출을 하게 됐었죠. 하지만 계로왕은 죽었지만 계로왕의 태자는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자는 이 백제를 바로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나름대로는 방어에 쉬었다고 볼 수 있는 금강이라고 하는 곳을 방어선으로 삼을 수 있는 요새지에 해당됐던 곳, 지금 현재 공주죠. 프린세스. 여러분들 바로 웅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를 했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왕세자가 제대로 된 국왕 수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새로 도착해서 웅진에서 정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웅진에 있는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국왕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웅진으로 막 도망갔을 때 고구려가 더 이상 더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었지만 왕권 자체는 말 그대로 바닥을 다시 한번 더 기게 됩니다. 더불어서 원래 한성 위례성에서 있었던 귀족들이 왕을 따라서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웅진 지역에 있었던 신진 세력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었던 이러한 위례 지역의 귀족들을 탐탁치 않게 본 것은 당연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귀족의 다툼은 계속 심화되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백제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백제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었죠. 드디어 동성왕이라고 하는 왕이 5세기 후반때쯤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남조 있었죠. 바로 이 남조와 외교를 다시 한번 정상화를 해요. 북조하고는 외교를 안 합니다. 왜? 북조가 배신 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조의 그 부귀하고는 절대로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남쪽에 있었던 남조의 여러 개의 왕조와 같이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동진이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과적으로는 동진이 바로 백제와 친했다고 하더라도 구원병 파병을 해준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제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때문에 신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동성왕은 아예 신라의 왕실과 혼인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좀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좀 더 소외됐었던 웅진 지역에 있는 신진 세력들을 많이 등용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 자체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받아내는데 일정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얼마 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 무령왕.
이 무령왕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왕이에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완벽한 그런 형태의 백제 왕의 무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바로 동진의 무덤 양식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그런 무덤으로서 백제의 최첨단 여러 가지 공예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부장품들을 같이 묻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의 그런 국왕 가문은 무령왕릉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왕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거기다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왜? 백제 왕실의 피가 일부가 바로 이 일본의 국왕 가문하고 같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왕위를 계승했었던 이 무령왕. 이 무령왕은 첫 번째 바로 백제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좀 초보적인 단계이긴 한데 전국을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 볼 수 있었던 곳에다가 여러 군데 한번 설정을 해서 22군데 정도를요. 거기다가 담노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행정구역에다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방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자기 아들이죠. 그래가지고서 아들 오지게 많이 낳거든요. 바로 그런 아들들을 이때 당시에 지방에 내려보내서 그 지방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른바 22담로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가야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백제는 영토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었어요. 근데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올라갈 수 없고 신라하고는 또 친하다 보니까 신라를 쳐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딱 남아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직까지 통일된 국가를 갖추지 못했던 이 가야겠죠. 그래서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일부 가야의 경우에는 백제가 실제로 먹어버리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고구려가 하필이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국가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중국에서 남조 쪽에서는 동진, 송, 제, 그 다음에 양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양이라는 나라가 건립되어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바로 그 양나라와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가야의 영향력을 높이고 고구려도 공격했으면서 양나라와 교류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러한 점차 백제의 국력 성장 스토리는 바로 이후의 왕이었던 백제 성왕 때의 그 피날레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백제의 그런 중흥을 이끌어냈었던 왕이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백제의 두 번째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공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주가 방어할 때는 좋은데 이 공주 지역이 좀 험한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에 있는 백제의 영토로 여러 가지 명령 같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좀 힘든 곳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도를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로 수도를 사실상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백제 전역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을 좀 더 확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국고를 남부여라고 바꾸게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백제는 고구려의 자식 국가라 볼 수 있어요. 왜? 고구려 시조에 있었던 고주몽의 아들이 바로 온조와 비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고구려가 싸울 때는 항상 명분상 뭔가 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수는 있어도 아들이 아버지를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고구려에게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왠지 느낌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이 있었던 거가 맞긴 한데 그런데 이때쯤에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왜? 고구려도 아버지 국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부여였습니다. 근데 이 부여가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자, 부여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자 이때 당시에 백제 입장에서는 부여가 고구려의 아버지니까 바로 우리 백제가 고구려의 자식 국가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의 아버지 국가를 칭하게 된다고 한다면 왜?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여족이 백제까지 내려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백제도 부여의 일부라 볼 수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칭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백제는 고구려하고 싸울 때 바로 어저께까지 고구려의 아들 국가였다가 고구려의 아버지 국가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을 할 때 좀 더
명분이 잘 쓴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즉 중앙에 있는 여러 개의 관청들을 22개로 정리한 다음에 각각이 고유 업무를 맡겨가지고서 관료제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더불어서 수도 지역도 되게 이제 여기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전문화되는 구역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 수도 지역을 5개의 부로 나누어요. 행정구역상의 이름입니다. 5부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의 경우에는 바로 오방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을 5개의 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때문에 여러분들 백제의 바로 지방 통치 제도는 오부 오방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수도는 오부, 지방은 오방으로 통치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불교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이미 옛날서부터 이 침류왕 때부터 불교를 수용하긴 했었지만 성왕 때 들어와서는 불교를 엄청나게 장려를 하게 돼요. 오죽하면 이 성왕이 불교 쪽에서 나오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령성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이 성왕 스스로가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왕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쨌든 불교를 되게 장려했었고요. 더불어서 백제하고 되게 친했었던 바로 일본, 이 외와 관계를 많이 맺게 되는데 이때 즉 일본에게 노리사찌개라고 하는 건 사람을 보내서 불교를 전파합니다. 또한 백제의 여러 가지 백제가 점차 성장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었던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선진 문물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선진 문물이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 외에게 전달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국호도 고구려와 싸웠을 때 절대 꿀리지 않도록 남부해라고 바꿨습니다. 자, 중앙통치제도를 정비해서 국가의 힘을 효율적으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방통치제도를 확정하게 됨으로써 바로 각 지역을 완벽하게 백제 왕실이 장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불교를 장려하게 됨으로써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모든 것의 정점엔 바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국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국왕의 오랜 수고는 바로 무엇이냐? 옛날 고구려에게 뺏겼었던 한강 유역 지역을 되찾는 게 수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바로 옛날의 수건, 즉 백제의 옛날 땅, 바로 한강 유역을 되찾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백제는 힘을 많이 모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그 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고구려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오랜 100몇십 년 동안의 강력한 동맹으로 성장했었던 나라, 바로 때마침 제2의 중흥기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나라, 바로 신라와 같이 손을 잡게 됩니다. 신라는 이때 당시에 진흥왕이라는 왕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둘이 같이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양쪽에서 같이 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양쪽에서 같이 쳐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백제 쪽을 막으려면 신라 쪽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신라 쪽을 또 막으려면 백제 쪽이 쳐들어오니까 양쪽에서 같이 밀려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 고구려 내부에서 중앙집권화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귀족들의 다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백제와 신라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제는 바로 옛날에 한강 영토를 사실상 다시 되찾게 돼요. 신라도 그것만큼 한강의 상류 지역까지 찾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제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구려가 백제에게 야, 그 정도 먹었으면 되지, 이제 그만하자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백제 꺼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 뭐냐? 고구려도 이번엔 백제가 안 되겠으니까 이번엔 신라에게 편지 보내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만 싸우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신라도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상황은 백제, 신라에게 되게 좋은 쪽은 넘어갔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고구려가 신라에게 강력한 제안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요쪽에 있는 옛날 동해의 옛 땅 있죠. 이 동해가 있었던 옛 땅, 이 땅을 그냥 신라에게 공짜로 주겠대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가 예전에 땅을 전부 다 수복한 것 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북진해가지고 꽤 많이 바로 북진을 해서 한강 유역까지 먹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노력을 더 들이지 않고서 이쪽에 있는 땅을 더 차지할 수 있게 됐어요. 대신에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더 이상 싸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신라가 오케이 해버립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백제예요. 백제 처음에는 신라가 그렇게 화해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신라를 막기 위해서 갔었던 고구려 병사들이 전부 다 백제와의 전투전선에 참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 너무나도 이전보다도 더 많은 고구려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왔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 악전고투를 하면서 열심히 싸움을 벌였었죠. 하지만 신라는 계속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 상황이 너무 팽팽한 거예요. 백제의 군대와 고구려 군대가 너무 팽팽하게 싸우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한 군대를 툭 하고 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갑자기 전세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신라가 아주 절묘한 꾀를 냅니다. 즉, 고구려는 지금 현재 휴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군은 더 이상 신라와 싸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서 힘이 쪽 빠졌었던 이 백제, 근데 그 백제를 신라가 공격을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로 백제가 차지했었던 옛날 한강 유역의 땅을 신라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백제를 습격을 해버립니다. 때문에 불의의 습격을 당했던 백제는 그대로 한강 유역을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시 신라에게 상실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나빴겠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됐냐? 백제는 신라에게 그 복수전을 펼치려고 했었습니다. 백제가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상 백제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가야의 군대를 먼저 앞장 세우고 백제는 그 뒤로 따라가면서 같이 공격을 하러 갔었거든요. 백제 상황은 일단 수도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 자기의 태자에게 싸우러 가라고 얘기했었고, 이때 당시에 백제는 확실히 전적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신라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떠왔다고 합니다. 백제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산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백제의 태자가 공격을 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잘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백제의 상황은 좀 더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지원병을 데리고서 관산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빨리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 백제의 왕은 주변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명 정도에 해당하는 호위병만 데리고 대군은 끌고 오고 있는데 그들보다 한 50명 정도에 해당되는 호위병을 끌고서 바로 관산성 있는 쪽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겁니다. 달려가서 백제의 태자를 같이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50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기병을 데리고서 가다가 그만 신라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에서 백제의 몇십 명이 넘는 그런 모든 호위병들은 정말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성왕도 잡혀왔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신라의 장군이 바로 이 백제 왕에게 갑작스럽게 절을 한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바로 그 신라의 장군은 옛날 원래 백제 장군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터에서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서 백제 성왕이 이를 죽이려고 하자 이걸 피해서 신라로 도망갔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이 백제의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신라의 장군은 바로 이 백제의 왕을 만나자마자 왕을 만난다는 예법으로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얼마 후에 왕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려요. 왜? 자기 가족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백제 성왕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서 백제 성왕의 목은 신라 왕실로 가져버리고 백제 성왕의 몸뚱아리만 백제에게 다시 돌려줬었어요. 신라 왕실은 그 백제 성왕의 목을 가지고서 바로 궁궐에 조회를 하는 곳 있죠. 신하와 임금이 만나는 곳 있죠. 바로 그 조회를 하는 건물 계단 밑에다 묻어버려요. 왜? 신라의 왕과 신하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백제 왕의 머리를 밟고서 올라가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백제의 군대는 당연히 왕이 갑자기 그렇게 죽었는데 계속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패배를 하고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냅둘 신라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신라의 군대는 열심히 공격했고 백제군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백제의 군대는 분명히 대패를 하긴 했는데 근데 백제 군대는 사실상 손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백제군이 앞장을 세웠었던 가야의 군대였습니다. 이때의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존재는 바로 대가야라고 한 나라였는데 이 대가야의 그런 군대의 상당수가 이 전투에서 사실상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이냐, 이것 때문에 가야의 군대가 굉장히 약화된 그 틈을 타서 신라는 가야를 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관산선 전투에서 모든 게 갈라졌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봐보세요. 나제동맹은 이로써 이제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다음부터는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한강 유역은 옛날 자기네들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제와 고구려가 같이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사실상 어제 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백제와 고구려가 같이 바로 신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에 대해서 신라는 양쪽을 같이 샌드위치로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쪽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형세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1페이지 2번 삼국의 경쟁과 발전. 자,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배경.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칩니다. 중국의 분열 위진남북조 시대. 동그라미 2번 소수림왕 빈칸에 적혔습니다. 소수림왕. 소수림왕 때 중앙집권체제 확립.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 별표 하나 적으세요.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땐 바로 중국이 분열되었고 소수림왕의 중앙집권 정책에 도움을 받아서 광개토대왕 때 넓은 영토를 정복을 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별표 2개 반. 자, 동그라미 1번 만주의 대부분 차지 바로 후연. 자, 후연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거란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비어를 정복하고 동그라미 3번 백제를 공격하여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한강 이북. 한강 이북을 장악합니다. 동그라미 4번 신라 빈칸에 적혔습니다. 내물왕. 신라의 내물왕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공한 빈칸에 적혔습니다. 외를 격퇴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외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가야의 맹주국 금강가야를 약화시켰고요. 동그라미 6번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바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죠. 별표 2개 반. 장수왕의 경우엔요. 자, 중국의 남조 및 빈칸에 적혔습니다. 북조. 중국의 남조와 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외교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장수왕 때는 본격적으로 중국 쪽이 아닌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으니 그게 바로 남진 정책에 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이러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내용을 보면 자, 박스 치겠습니다. 평양청도를 했다는 겁니다. 평양청도를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동그라미 1번 바로 국내성 링크해 주겠습니다. 국내성 기반의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조선 이래 이 지역의 문화가 발달했었다는 측면이 있었죠. 고조선의 수도가 옛날 왕검성이었는데 이 왕검성이 바로 평양성이었었으니까요. 동그라미 3번 대동강 유역의 풍부한 물산. 동그라미 4번 바다로의 진출이 유리했다는 점. 그 다음에 한반도 중부까지의 영토 확장 박스. 자, 신라와 외가 바로 나제동맹 적겠습니다. 나제동맹을 통해서 대항하자. 동그라미 1번 백제를 공격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바로 백제의 한성. 자, 한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계려왕을 전사시켰죠. 동그라미 2번 신라를 압박합니다. 그 결과 바로 동그라미 3번 한반도 중부 지역 즉 충주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니 바로 그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주 고구려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검정색 동그라미는 당구장 표시를 좀 바꿔주세요. 남진 전책과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자, 별표 하나.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나타냈다는 것인데 동그라미 1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광개토대왕릉비와 동그라미 2번 충주 고구려비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2페이지 백제의 위기에서 백제의 중흥. 자, 위기는 별표 하나.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해 동그라미 1번 신라와 나제동맹 체결. 자, 동그라미 2번 북위 적혔습니다. 북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당하고 계로왕이 전사했었죠. 동그라미 4번 웅진 적혔습니다. 웅진 현재 공주입니다. 자, 금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한 곳으로서 이곳으로 바로 일단 천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갈 수 있는 데가 일단 여기밖에 없었으니까요. 동그라미 5번 하지만 엎친 데 덮친격이라고 귀족들은 서로 다퉜죠. 자, 귀족 세력의 다툼 밑줄. 동그라미 6번 왕권도 당연히 약화됐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중국의 노력에 선녀 별표 하나. 동성왕 때는 동감 1번 중국 남조와 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동감 2번 신라와 혼인 관계를 맺어서 나제 동맹을 훨씬 더 강화시켰다 볼 수 있겠죠. 동감이 3번 신진 세력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무령왕 별표 1개 반. 자, 6세기 초에 동감 1번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서 지방을 좀 더 확실하게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감 2번 가야의 영향력을 확대했었습니다. 동감 3번 고구려의 적극적인 공세를 시행했었고, 동감 4번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피날레를 장식했던 사람은 바로 성왕이었습니다. 별표 2개 반. 동감 1번 바로 사비, 지금 현재 부여입니다. 이 사비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 바로 대외 진출하는데 좀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 수도 자체가 되게 개방적인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고를 일시적이긴 하지만 남부여로 계층했다는 점. 동그라미 3번 자,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해서 중앙엔 22개 실무관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도에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오부, 그 다음에 지방에는 오방을 설치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불교를 장려했고요. 동그라미 5번 외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불교. 자, 불교를 전파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불교를 전파했었던 바로 이 백제인이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백제의 선진문물도 같이 전래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결과적으로는 신라, 빈칸에 적혔습니다. 신라와 같이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탈환했었어요. 하지만 자, 밑줄 칩니다. 신라의 배신 밑줄, 다음 줄에 복수전에서 전사 적혔습니다. 관산성 전투. 그 결과 동그라미 1번 나지 동맹은 바로 이때 가서야 드디어 결렬이 되게 됐고, 동그라미 2번 백제와 고구려가 이번엔 오히려 힘을 더 합쳐서 신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